셜록 홈즈, 네 사람의 서명. 추리과학. 셜록 홈즈는 벽난로 선반 구석에 놓아둔 약병을 내리고 산뜻한 모로코 가죽 상자에서 피하 주사기를 꺼냈다. 그리고 희고 길며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주사기에 약을 채우고 왼쪽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눈으로 힘줄이 붉어진 팔뚝과 손목을 바라보았다. 팔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무수히 남아있었다. 그는 결국 주사기를 살에 꾹 찌르고 조그마한 피스톤을 눌렀다. 그리고 흡족한 듯 긴 한숨을 내쉬며 벨벳 쿠션에 댄 안락 의자에 몸을 묻었다. 벌써 여러 달째 나는 하루 3번씩 이 같은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홈즈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심히 괴로워졌고 그를 말릴 용기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밤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해 내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으리라는 다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라도 내 친구의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면 무람없이 굴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실 것이다. 홈즈의 탁월한 능력과 독창적인 방식, 그리고 그동안 숱하게 경험했던 그의 뛰어난 자질을 생각하면 그를 거스르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점심때 반주로 마신 적포도주 때문이었는지 지나치게 유유자적한 그의 태도를 보고 더 화가 치밀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현듯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물었다. 오늘은 뭐지? 모르핀인가? 아니면 코카인인가? 홈즈는 고딕 활자로 된 오래된 책을 들여다보다가 노곤하게 눈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코카인일세. 7% 수용액이지. 자네도 한번 해보려고? 나는 싫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 몸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했어. 몸에 더 부담을 줄 수는 없지. 홈즈는 내가 거치게 말하는 거 듣고 씩 웃었다. 왓슨, 자네 말이 옳으. 나는 이런 약물이 육체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정신적인 각성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크거든. 그래서 그 부작용 같은 것은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정도라네. 하지만 생각해보게. 나는 열심히 따지고 들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따져보라고. 자네 말 맞다나 자네의 두뇌는 자극받고 각성될 수 있지만 그것은 뇌 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병적인 과정이네. 마약은 두뇌를 영구적으로 약화시킬 것세. 게다가 자네도 알다시피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그건 그만한 희생을 무릅쓸 가치가 없어. 오로지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타고난 뛰어난 능력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내 말 명심하게. 나는 단지 친구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의사로서 말하고 있다네. 홈즈는 화가 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대화를 즐기는 사람처럼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두 손에 손가락 끝이 맞댔다. 내 마음은 정체를 못 견뎌야 하네. 그는 말했다. 나한테 문제를 던져주게. 나한테 일을 줘. 가장 난해한 암호, 가장 복잡한 분석 과제를 던져주게. 그러면 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갈 걸세. 그러면 나는 인공적인 흥분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무미건조한 일상을 혐오하네. 나는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를 갈망하지. 내가 이런 특수한 일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그걸세. 나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네. 자네가 유일무이한 사설 탐정이라고? 나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유일무이한 사설 자문 탐정일세. 홈즈는 대답했다. 나는 범죄 수사계의 대법원이자 최종심일세.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나 애서니 존스가 사건을 수사하다 벽에 부딪혔을 때 사실 이게 그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거든. 그 사건은 나한테 넘어오네. 나는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증거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 의견을 제시하지. 그렇다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도 않네. 어떤 신문에도 내 이름이 실리는 법이 없지. 내게 가장 큰 보상은 일 자체. 나만이 가진 능력에 걸맞은 분야를 발견하는 기쁨일세. 자네는 제퍼슨호프 사건에서 내가 일하는 방식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나? 그래. 나는 충심으로 말했다. 내 평생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네. 나는 그걸 작은 책자로 펴내기까지 했지. 주홍색 연구라는 다소 환상적인 제목을 붙여서 말일세. 홈즈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 책은 나도 대충 훑어보았네. 솔직히 말해서 난 자네를 축하해줄 수 없어. 모름지기 수사란 정밀한 과학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해야 하네. 그런데 자네는 거기다 낭만적인 물을 들여놓았네. 그건 유클리드의 제5공리의 연애담이나 남녀상 열지사를 뒤섞은 것과 같은 것일세. 하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사랑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나는 반박했다. 나는 있는 사실을 없애버릴 순 없었네. 어떤 사실들은 밝히지 말았어야 했네. 아니면 적어도 여러 사실을 취급할 때 공정한 균형 감각을 발휘했어야 했지. 그 사건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단 한 가지는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새로운 분석적 추리 방식이라네. 나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자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써서 한 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혹평하는 걸 듣고 나는 화가 치밀었다. 또 내가 쓴 문장 하나하나가 오로지 자신의 활약상을 기리는데 받쳐져야 한다는 식의 자기 중심적 사고가 짜증스럽기도 했다. 나는 베이커가에서 내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남을 가르치려 드는 그의 점잖 빼는 태도 뒤에 일말의 허영심이 숨어있는 것을 수차례 목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묵묵히 앉아서 부상당한 다리를 주무르고만 있었다. 나는 예전에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보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날이 조금만 꾸물거려도 다리가 욱신거렸다. 최근에 나의 활동 범위는 대륙으로까지 넓혀졌다네. 홈즈는 잠시 후 오래된 브라이언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 넣으며 말했다. 지난주에 프랑스와 르 빌라르가 내게 자문을 구해왔다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빌라르는 최근 프랑스 수사 인력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일세. 그 친구에게는 케이트인 특유의 날카로운 직관력이 있지만 타고난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폭넓고 정밀한 지식이 부족하지. 빌라르가 자문한 사건은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지. 나는 그 친구에게 비슷한 사건 두 가지를 알려주었어. 하나는 1857년 리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1871년 세인트 루이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힌트를 얻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네. 오늘 아침에 감사 편지가 왔는데 바로 이걸세. 홈즈는 외국어로 쓴 꾸깃꾸깃한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언뜻 보니 편지는 온통 찬사로 도배되어 있었다. 대단히 아름다운, 현란한 솜씨, 묘기에 가까운 능력 등 모두 프랑스 형용사의 깊은 감사를 드러내는 말이었다. 꼭 선생님 앞에 선 학생처럼 말하는군. 그래, 그 친구는 내 도움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긴 하지. 셜록 홈즈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빌라르도 상당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일세. 이상적인 탐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질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네. 먼저 관찰력과 추리력이 뛰어나지.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지식이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걸세. 지금은 내 책을 프랑스말로 번역하고 있지. 자네 책? 몰랐나? 홈즈는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그래, 나는 몇 권의 연구서에 이름을 올려놓았다네. 모두 전문적인 주제로 다룬 책들이지. 예를 들면 다양한 담배재의 구별에 관하여 라는 책이 있네. 나는 그 책에서 140종의 시가 관련 파이프 담배에 대해 설명하고 담배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컬러 도판을 실어 놓았다네. 담배재는 형사재판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증거인데 가장 중요한 단서로 등장할 때도 있지. 예를 들면 어떤 살인사건이 인도산 룬칸을 피우는 자에 저질러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수사 대상은 상당히 압축될 수 있네. 훈련된 사람의 눈에는 트리치노폴리의 검은 재와 살담배의 흰 솜털 같은 재는 양배추와 감자만큼 다르게 보이거든. 자네는 사소한 사실에 대한 천재적인 통찰력이 있지. 나는 한마디 했다. 나는 사소한 사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걸세. 또 발자국의 추적에 관한 책도 있다네. 나는 그 책에서 발자국의 보존제로 석고를 이용하는 법에 관해서도 언급했지. 뿐만 아니라 직업이 손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미있는 소책자도 있다네. 그 책에는 슬레이트공, 선원, 코르크 절단공, 조판공, 직조공, 다이아몬드 연마공의 손을 그린 도판이 실려있네. 그건 과학적 수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지. 특히 신원 미상의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나 범죄자의 전력을 파악하는 일에서 아주 중요하네. 그런데 내가 즐기는 얘기로 자네를 피곤하게 했나 보군.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서둘러 홈즈의 말을 부정했다. 자네가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 그건 내게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가 됐네. 그런데 자네는 방금 관찰과 추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둘이 어느 정도까지는 겹치는 것이겠지. 아니, 전혀 그렇지 않네. 홈즈는 느긋하게 안라 의자에 몸을 묻으며 말했다. 그는 담배 연기로 굵고 푸른 동그라미를 연속해서 만들어 보였다. 예를 들면 나는 관찰을 통해 오늘 아침에 자네가 윙모어가 우체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았네. 하지만 추리를 통해 자네가 전보를 쳤다는 걸 알게 됐지. 어떻게 알았지? 나는 말했다. 둘 다 맞았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모르겠군. 나는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 다녀왔지만 그건 미리 계획한 일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건 아주 간단하지. 홈즈는 내가 놀라는 걸 보고 쿡쿡 웃으며 말했다. 하하, 정말 웃을 정도로 간단해서 설명하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라네. 하지만 그건 관찰과 추리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자네 발등에 황토 흙이 묻어있는 걸 관찰을 통해 알았네. 그런데 윙모어가 우체국 건너편에는 도로공사를 하느라 길을 파헤쳐 놓아서 흙이 드러나 있지. 그 흙을 밟지 않고선 우체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 유난히 붉은 황토는 내가 알기로는 이 근방에서 거기 말고는 없네. 여기까지가 내가 관찰한 것일세. 나머지는 추리해낸 것이지. 그러면 내가 전보를 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추리했지? 나는 자네가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오늘 아침 내내 여기 앉아 있었거든. 또 지금 자네 책상에는 우표와 두툼한 엽서 뭉치가 놓여있네.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요소를 다 지워버렸을 때 남는 것 하나가 진실임에 틀림없네. 이 경우에는 그렇군. 나는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자네 말처럼 지극히 간단한 것이네. 내가 좀 더 어려운 과제를 내서 자네 이론을 시험한다면 나를 무리하다고 생각할 텐가? 홈즈가 대답했다. 천만에. 오히려 내가 코카인을 한 번 더 투여하는 걸 막아주겠지. 나는 자네가 어떤 문제를 내든 기쁘게 풀어보겠네. 자네는 훈련된 눈으로 관찰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서 그 소유자의 개인적 특징을 읽어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네. 자, 여기 최근에 내 소유가 된 시계가 하나 있네. 자네는 이전 소유자의 성격이나 습관에 관해 말해줄 수 있겠나? 나는 은근히 기뻐하며 그에게 시계를 건네주었다. 나는 홈즈가 이 문제를 도저히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따금씩 드러나는 그의 독단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그는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문자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뒷면의 뚜껑을 열고 처음에는 육안으로, 그 다음에는 성능 좋은 확대경으로 내부 장치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홈즈는 마침내 뚜껑을 닫고 시계를 내밀었는데 나는 그의 풀죽은 얼굴을 보고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쓸만한 정보가 거의 없군. 홈즈는 말했다. 최근에 시계를 청소하는 바람에 중요한 흔적이 날아가 버렸어. 자네 말이 옳으이. 나는 대답했다. 이 시계는 내부 청소를 마친 다음에 내 손으로 넘어왔네. 나는 친구가 자신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청소하지 않은 시계에선 도대체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계를 살펴보고 건진 게 아주 없지는 않아. 홈즈는 꿈꾸듯 멍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말해볼 테니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게. 우선 그 시계는 자네 맏형 소유였는데 형은 그걸 아버님한테서 상속받았네. 그건 시계 뒷면에 HW라는 머리 글자를 보고 알아낸 것이로군. 그렇지. 자네 성씨가 왓슨이니까 그것은 W와 정확히 일치하지. 시계의 제작 연대는 거의 50년 전인데 머리 글자가 새겨진 것도 거의 그 무렵이었네. 그러니 이 시계는 돌아가신 어른께서 구입하신 것이 분명하네. 그런데 보석류를 물려받는 것은 대개 장남이고 또 장남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자네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어. 그렇다면 이 시계는 자네 맏형의 소유였을 걸세. 거기까지는 맞네. 또 다른 건? 내가 말했다. 자네 형님은 단정하지 못한 습관을 가진 분이었네. 좀 덜렁대고 부주의했지. 원래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다 털어먹고 한동안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다 가끔씩 경제적 여유를 되찾기도 했지만 그런 기간은 길지 않았네. 말년에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돌아가셨네.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일세.
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쩔뚝거리며 걸어다녔다.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내가 말했다. 홈즈, 자네 정말 너무하는군. 자네가 이런 지경으로 전락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자네는 나의 가엾은 장령의 이력을 샅샅이 조사해놓고 지금 무슨 신기한 방법으로 그걸 추리해낸 것처럼 꾸며대고 있어. 자네가 형의 낡은 시계에서 그 모든 사실을 읽어냈다는 얘기를 내가 정말 믿을 것 같은가? 그건 몰인정한 행동일 뿐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협작의 냄새도 나네. 여보게 왓슨. 홈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내 사과를 받아주기 바라네. 문제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그것이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를 잊어버렸네. 하지만 맹세코 나는 자네가 그 시계를 보여주기 전까지만 해도 자네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형님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알아냈단 말인가? 자네가 말한 건 모두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이네. 아, 그건 순전히 운이 좋은 덕분이었지.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견주어보고 제일 그럴듯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네. 나는 그렇게까지 정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고? 아니, 절대 아닐세. 나는 절대로 추측 같은 건 하지 않네. 그건 정말 사람의 논리 능력을 파괴하는 악습일세. 자네는 나의 대담한 추리가 나오기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실을 관찰했는지 그 중간 단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일세.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 자네 형님이 부주의하다고 말했네. 뚜껑 아래쪽을 보면 두 군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동전이나 열쇠 같은 단단한 물건과 같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사방이 온통 긁힌 자국 투성이라네. 50기니씩이나 하는 시계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사람에게 부주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감탄할 만한 재주가 아닐세. 또 그렇게 값비싼 물건을 상속받는 사람이 다른 면에서도 대단히 풍족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히 무리한 추정이 아니고 말이야. 나는 그의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영국의 전당포 업자들은 시계가 들어오면 뚜껑 안쪽에 미세한 핀으로 티켓 번호를 새겨놓는 습관이 있지. 번호를 잃어버리거나 바뀔 염려가 없기 때문에 꼬리표를 붙여놓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편리하네. 그런데 이 시계의 뚜껑 안쪽을 확대경으로 살펴보니 그런 번호가 4개나 보였네. 나는 그걸 보고 자네 형님이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겪었다고 추리한 거지. 그리고 형님은 가끔씩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도 했네. 그렇지 않고서야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세. 마지막으로 나는 자네에게 케이스 안쪽에 태엽 감는 구멍을 들여다보길 권하네. 태엽 감는 키를 집어넣는 구멍 주위에 긁힌 자국이 무수히 많은 게 보이지. 모두가 키를 제대로 꽂아넣지 못해서 생긴 자국들일세. 정신이 맑은 사람이 키를 꽂을 때 그런 자국을 만들어냈을 리가 있겠나. 하지만 술꾼의 시계에는 온통 긁힌 자국 투성이네. 자네 형님은 밤에 떨리는 손으로 시계 태엽을 감으면서 그런 흔적을 남긴 것이지. 도대체 여기서 알아내지 못할 것이 뭐란 말인가? 자네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명백해지는군. 나는 대답했다. 자네를 부당하게 비난한 내가 나빴네. 자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좀 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혹시 오늘 현장 조사를 나갈 일은 없나? 아니, 이제부터 코카인이나 해야지. 난 두뇌 활동 없이는 살 수 없네. 그게 없으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겠나. 여기 창가로 좀 와보게. 정말 어둡고 우울하고 공허한 세상 아닌가. 저기 누런 안개가 길에서 흘러다니는 거 좀 보게. 안개는 어두컴컴한 집들을 넘어다니고 있네. 이보다 더 지루하고 무미 건조한 세상이 어디 있겠나. 여보게 왓슨,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 뭘 하겠나. 그걸 발휘해볼 기회가 없는데. 진부한 범죄, 진부한 삶, 지상에서 진부한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네. 홈즈의 이런 장강설에 뭐라고 대꾸하려는 찰나 노크 소리가 나더니 하숙집 주인이 노스의 쟁반에 명함 한 장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젊은 숙녀 한 분이 밖에 와 계신다오. 허드슨 부인은 내 친구에게 말했다. 말이 모스턴 양이라. 홈즈는 명함을 소리내어 읽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군. 허드슨 부인, 숙녀분을 올려보내 주십시오. 아, 왓슨, 가지 말게. 자네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 사건 진술. 모스턴 양은 꼿꼿한 걸음걸이로 방에 들어왔다. 지극히 침착한 얼굴의 그녀는 금발머리의 숙녀로서
작고 날렵한 몸매에 장갑을 끼고 있었고 옷차림에는 나무랄 데 없는 취향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의상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숙녀의 드레스는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색이었는데 끝단 장식도 술 장식도 없었다. 머리에는 드레스와 같은 색깔의 앙증맞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 한쪽에 하얀 깃털이 몇 개 꽂혀 있었다.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부드럽고 상냥했으며 커다란 푸른 눈동자에는 풍부한 감정과 정신적 깊이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세계 대륙을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겪어보았지만 이렇게 섬세하고 민감한 영혼이 선명하게 드러난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셜록 홈즈가 권한 의자에 앉은 숙녀의 입술과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듯 했다. 숙녀가 말했다. 홈즈 선생님, 제가 여기 찾아온 것은 선생님이 세시 포레스트 부인의 복잡한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레스터 부인 댁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인은 선생님의 친절함과 뛰어난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세시 포레스터 부인이라. 홈즈는 생각을 더듬으며 말했다. 언젠가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 일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겪은 사건만큼 기이한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홈즈는 두 손을 마주 비비며 앉은 자리에서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두 눈은 반짝거렸고 윤곽이 뚜렷한 매처럼 날카로운 얼굴에는 집중한 표정이 떠올랐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홈즈는 사무적인 말투로 기운차게 말했다. 나는 입장이 난처했다. 제가 일어서는 게 낫겠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놀랍게도 숙녀는 장갑 낀 손을 들어 올려서 나를 말렸다. 친구분께서 이 자리에 동석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나는 도로 주저앉았다. 간단히 말하면 사실은 이렇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인도 주둔 연대의 장교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영국으로 보내셨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영국의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든버러의 훌륭한 기숙학교에 들어갔고 17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1878년 연대의 대위였던 아버지는 12개월의 휴가를 얻어 귀국하셨어요. 아버지는 런던에서 저에게 무사히 도착했으니 어서 랭엄 호텔로 오라는 전보를 보내셨죠. 제 기억에 의하면 아버지의 편지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랭엄으로 달려갔는데 호텔 측에선 모스턴 대위가 투숙한 건 사실이지만 전날 밤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버지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지배인의 충고에 따라 경찰에 연락했고 우리는 다음날 조간신문에 일제히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가엾은 아버지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아버지는 평화와 위로를 찾으려는 희망에 부풀어 귀국하신 거예요. 그런데 숙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가까스로 울음을 참았다. 그게 언제입니까? 홈즈가 노트를 펴며 물었다. 아버지는 1878년 12월 3일에 실종되셨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소지품은 호텔방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죠. 옷가지랑 책, 그리고 안다만 섬에서 가져온 골동품이 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다만 제도의 교도소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교셨어요. 런던에 친구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숄토 소령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bombe이 34보병 연대에서 복무하셨죠. 숄토 소령님은 그 일이 있기 조금 전에 제대해서 어퍼 노드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락해보니 그분의 아버지가 영국에 나온 사실도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상한 일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저는 아직 가장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답니다. 한 6년 전쯤에, 정확히 말하면 1882년 5월 4일에 타임스 신문에 마리 모스턴 양의 주소를 찾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니 모스턴 양은 연락처를 밝혀주기 바란다 고 쓰여져 있었죠. 광고주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세시 포레스터 댁에서 가정교사로 일을 시작한 상태였죠. 저는 포레스터 부인이 권하는 대로
광고란에 제 주소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우편으로 작은 상자가 배달되어 왔는데 그 속에는 굉장히 크고 영롱한 진주 한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같은 건 없었고요. 그 다음부터 매년 같은 날에 비슷한 상자가 배달되어 왔죠. 그 속에는 비슷하게 생긴 진주가 하나에 들어있을 뿐 보낸 사람에 관한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보니 그 진주는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세요. 모스턴 양은 작은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는 진주 6알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렇게 품질이 뛰어난 진주는 본 적이 없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모스턴 양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바로 오늘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홈즈는 말했다. 그 봉투도 주십시오. 소인이 찍힌 곳은 런던 남서부군요. 날짜는 7월 7일. 귀퉁이에 찍힌 남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은 필경 우체부가 남긴 것이겠죠. 종이는 최고급이군요. 한 다발에 6펜스짜리 봉투입니다. 편지지를 아주 까다롭게 고르는 사람이군요. 주소는 없고. 오늘 밤 7시에 라이세움 극장으로 나와 입구 왼쪽에서 3번째 기둥 옆에 서 계십시오. 불안하다면 친구 둘을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니 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연락하지는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만사가 도로함이 타불이 될 겁니다. 익명의 친구로부터. 이런. 이거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로군. 모스턴 양,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제가 홈즈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나가기로 하죠. 모스턴 양과 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왓슨 박사도 같이 가는 게 좋겠군요. 이 편지에는 친구 둘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요. 이 친구와는 전에도 같이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분께서 같이 가려고 하실까요? 모스턴 양은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물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릴 수 있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두 분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모스턴 양은 대답했다. 저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 제가 6시까지 여기로 오면 될까요? 더 늦지는 않도록 하십시오. 홈즈는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편지와 진주 상자의 주소는 필체가 같습니까? 그것도 여기 가져왔어요. 모스턴 양은 종이 6장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모스턴 양은 정말 모범적인 의뢰인이군요. 정말 정확한 직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어디 볼까요? 홈즈는 6장의 종이를 탁자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편지만 빼고 주소를 쓴 글씨는 필적을 위장했군요. 그리고 이윽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글씨를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E가 참지 못하고 도출한 것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맨 끝에 S가 꼬부라진 모양을 좀 보세요. 모두 한 사람이 쓴 게 분명해요. 그런데 모스턴 양, 제가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는 건 아니지만 이 피체와 아버님의 피체 사이에 조금이라도 닮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6시에 뵙도록 하죠. 이 편지는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시 반밖에 안 됐으니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안녕히. 숙녀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밝고 상냥한 시선으로 번갈아 바라본 다음 진주 상자를 가슴에 품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모스턴 양이 경쾌한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연회색 모자와 하얀 깃털은 점점 작아지더니 우중충한 군중들 속에서 점이 되어 사라졌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야. 나는 친구를 돌아보며 감탄했다. 홈즈는 다시 파이프를 붙여 물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뜬 채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런가? 홈즈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난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았네. 자네는 정말 기계 인간일세. 나는 외쳤다. 가끔 자네한테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느낌이 나네. 홈즈는 피식 웃었다.
흥, 여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일세.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개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야. 내게 의뢰인은 그저 문제의 한 단위, 한 요소일 뿐일세. 상대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으면 냉철한 추리를 할 수 없게 되지. 여태까지 내가 본 여자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새 아이를 독살한 죄로 교수형을 당했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혐오스럽게 생긴 남자는 런던의 빈민을 위해 거의 25만 파운드를 쓴 자선가라네. 하지만 이 경우엔 나는 절대로 예외를 두지 않네. 예외가 있는 규칙은 규칙이 아니지. 자네 피체를 보고 성격을 연구해 본 적이 있나? 이 글씨는 어떤 것 같은가? 또박또박 읽기 쉽게 썼는데 사무원이고 인격자일 것 같네. 내가 대답했다. 홈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긴 글자들을 보게. 얼마만큼 이상 올라와 있는 경우가 드물잖나. D가 A처럼 보이고 L이 E처럼 보일 정도야.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들은 항상 긴 글자를 뚜렷이 구별해서 써주거든. 비록 악필처럼 보이는 한이 있어도 말일세. 그리고 이자가 쓴 K에선 우유부단함이, 대문자에선 자만심이 엿보이는군. 나 이제 나가봐야겠네. 좀 찾아봐야 할 것이 있어. 자네 이 책 한번 읽어보게. 여태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잘 씌어진 축에 드는 책이지. 윈우드 리드의 인간 순환사일세. 1시간 뒤에 돌아오지. 나는 홈즈가 건네준 책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그러나 내 생각은 작가의 과감한 사유와는 동떨어진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내 마음을 점령한 것은 방금 다녀간 손님, 모스턴 양이었다. 그녀의 미소와 울림이 풍부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삶에 그늘을 들이운 이상한 사건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스턴 양이 17일 때 아버지가 실종됐다면 그녀의 나이는 지금 27임에 틀림없다. 한창 좋을 때다. 젊은 시절에 자의식이 엷어지면서 경험을 쌓아 좀 더 침착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나는 앉아서 한동안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위험한 생각이 떠오르자 얼른 책상 앞으로 달려가 최신 병리학 논문에 코를 박았다.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가. 다리를 다친 군의관. 재정 상태는 그보다 더 걱정스럽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다니. 모스턴 양은 문제의 한 단위, 한 요소일 뿐이다. 내 미래가 암담하다면 단순한 상상으로 그것을 밝게 색칠하려고 노력하느니 남자답게 현실에 맞서는 게 나을 것이다. 해답을 찾아서 5시 반이 지나자 홈즈가 돌아왔다. 그는 밝고 활기에 넘쳤다. 지독한 우울증의 발작 뒤에는 항상 이렇게 고양된 상태가 찾아왔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 홈즈는 내가 따라준 차를 홀짝홀짝 마시며 말했다. 사실을 종합해보면 가능성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뭐라고? 자네는 벌써 문제를 해결했단 말인가? 글쎄, 그렇게 말하면 좀 지나친 거고 나는 그럴듯한 사실을 찾아냈네. 그뿐이야. 하지만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채워 넣어야겠지. 나는 타임스의 기사처를 찾아보고 어퍼 노드에 거주하는 bombe이 34 보병연대 출신의 숄토 소령이 1882년 4월 28일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네. 홈즈, 내가 아주 둔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관절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거 참 놀랐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게. 모스턴 데이가 실종됐네. 런던에서 그가 찾아갈 만한 사람은 숄토 소령일세. 그런데 숄토 소령은 모스턴 데이가 런던에 온 줄 몰랐다고 잡아댔지. 4년 뒤에 숄토가 죽었어. 숄토가 사망한 지 일주일 안에 모스턴 양은 귀중한 선물을 받았네. 그리고 해마다 똑같은 선물을 받아오다가 이제 당신은 피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었네. 피해자라는 것이 아버지를 빼앗겼다는 것 말고 또 무엇을 의미하겠나. 그리고 숄토의 상속자가 모종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거나 또는 모스턴 양에게 보상해주려는 유지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면 숄토가 사망한 직후부터 선물이 배달되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어때? 이렇게 말고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보상치고는 참 희한하지 않은가?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얼마나 이상한가? 또 이런 편지를 6년 전이 아니라 지금 보내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편지에는 모스턴 양이 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공정한 대접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지? 모스턴 양의 부친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세.
그런데 모스턴 양의 경우에 아버지가 없는 것 말고는 다른 불공평한 점은 없네. 어렵군. 정말 어려워. 셜록 홈즈는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 거기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걸세. 아, 저기 모스턴 양이 탄 사륜마차가 오는군. 준비됐나? 그러면 얼른 내려가세. 약속한 시간이 벌써 약간 지났네. 나는 모자와 제일 묵직한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홈즈는 책상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다. 오늘 밤의 외출을 그리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틀림없었다. 모스턴 양은 짙은 색깔의 망토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민감한 얼굴은 침착하지만 창백해 보였다.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기이한 일을 앞두고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자제력은 완벽했다. 그녀는 셜록 홈즈가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도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숄터 소령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셨어요. 모스턴 양은 말했다. 아버지가 쓰신 편지를 보면 소령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지요. 두 분은 안다만 제도에서 같은 부대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 책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그림이 나왔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홈즈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죠. 이거예요. 홈즈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서 무릎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이중 렌즈로 요모조모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가 말했다. 인도산 종이입니다. 한동안 벽에 붙어놓은 적이 있군요. 종이의 그림은 수많은 홀과 복도, 출입구들이 있는 거대한 건물의 일부를 그린 도면처럼 보입니다. 한 군데는 붉은 잉크로 작은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색바랜 연필 글씨로 왼쪽에서 3.37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왼쪽 귀퉁이에는 십자가 4개를 연달아 붙여놓은 듯한 묘한 표시가 있군요. 그 옆에는 갈겨 쓴 글씨로 4사람의 서명, 조너선 스몰, 마호메트 싱, 압둘라 칸, 도스트 아크바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이 도면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앞 뒷면이 다 깨끗한 걸 보니 지갑 속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왔군요. 네, 그건 아버지의 지갑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렇다면 모스턴 양, 잘 보관해 두십시오. 앞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사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좀 더 복잡 미묘한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홈즈는 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는 생각에 골몰할 때 을에 그렇듯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고 눈은 텅 빈 듯 했다. 모스턴 양과 나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홈즈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때는 9월 저녁이었고 아직 7시가 되기 전이었지만 날씨는 우물하고 도시 전체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서글픈 흑빛 구름이 질척한 거리를 이불처럼 덮고 있었다. 스트랜드가의 가로등은 흙투성이 포장도로 위로 뿌연 얼룩처럼 보이는 둥근 빛을 던졌다. 상점 창문에는 노란 불빛이 흘러나와 희뿌연 대기를 물들이며 번잡한 거리에 흐린 빛을 퍼뜨렸다. 그 불빛 속을 유령처럼 스쳐가는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이 내 눈에는 다소 괴기스럽게 보였다. 슬픈 얼굴, 기쁜 얼굴, 여윈 얼굴, 명량한 얼굴들. 모두가 다 그렇듯 이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다시 어둠으로 휙휙 나아갔다. 나는 본디 감성적인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려든 이상한 사건에다 우중충하고 서글픈 저녁 풍경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졌다. 나는 모스턴 양의 표정을 보고 그녀 또한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홈즈만이 사소한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무릎에 노트를 펼쳐놓고 휴대용 랜턴 불빛에 의지하여 때때로 메모를 끼적거렸다. 라이세움 극장에 도착하니 양쪽 출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빽빽히 몰려서 있었다. 극장 앞에는 이륜마차와 사륜마차들이 끊임없이 밀려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쇼를 두르고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여인들을 부려놓고 있었다. 접선을 위해 세 번째 기둥을 향해 다가가는데 마부 복장에 얼굴이 갈색으로 그을은 자그마하고 민첩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모스턴 양과 함께 온 분들이십니까? 사내가 물었다. 제가 모스턴이고 이쪽의 두 신사분은 제 친구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사내는 미심쩍은 듯 날카로운 눈초리를 우리에게 던졌다. 실례합니다만. 사내는 고집스런 태도로 말했다.
숙녀께서는 두 친구분이 경찰이 아니라고 맹세하실 수 있겠습니까? 맹세해요. 모스턴 양이 대답했다. 사내가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자 불황아 하나가 어느 사륜마차에 다가가 문을 열었다. 우리는 마차 안에 자리를 잡았고 사내는 마부석에 올라탔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마부는 말에 채찍질을 했고 마차는 안개 낀 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모든 게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용권으로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를 초대한 것은 완전히 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었고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모스턴 양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의연하고 침착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모험에 대한 얘기로 그녀를 즐겁게 해주려 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지금 가는 곳에 대한 궁금증으로 흥분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내 이야기는 약간 헷갈렸다. 모스턴 양은 나중에 내가 밤중에 텐트 속으로 소총이 들어온 걸 보고 이연발총을 쏜 인상적인 일화를 얘기해 주었다고 확고한 어조로 안심시켜 주었다. 처음에 나는 마차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차의 속도와 안개, 런던의 지리에 대한 나의 협소한 지식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아주 멀리 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셜록 홈즈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차가 광장을 지나 꼬불거리는 골목을 들고 날 때마다 그곳 이름을 말해주었다. 로체스터가, 여기는 빈센트 광장. 자, 이제는 복스홀 브릿지로가 나옵니다. 지금은 서리 방면으로 향하고 있군요. 아, 그럴 줄 알았지. 우리는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일 겁니다. 정말 창밖으로 템스강이 지나가고 있었다. 넓고 고요한 강물 위로 가로등 불빛이 빛났다. 마차는 쉬지 않고 달려서 곧 강 건너편의 미로 같은 거리로 접어들었다. 워즈워드로, 내 친구가 말했다. 프라이어리로, 라코올길, 스톡웨간, 로버트가, 콜드하버길. 우리가 가는 곳이 상류층의 주거지역은 아닌 것 같군요. 우리는 정말 음침하고 수상쩍은 동네에 도착했다. 우중충한 벽돌 집들이 길게 늘어선 거리에서 눈에 띄는 거라곤 조잡하게 치장한 길 모퉁이의 선술집뿐이었다. 그곳을 지나니 집 앞에 작은 화단이 붙어있는 2층 저택들이 늘어선 거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새로 지은 큰 벽돌 건물들이 서 있는 거리가 나왔다. 그것은 대도시가 전원을 향해 뻗은 거대한 촉수처럼 보였다. 마차는 새로 조성한 주택단지의 세 번째 집 앞에서 겨우 멈춰섰다. 그곳 단지의 집들은 전부 비어 있었는데 세 번째 집도 주방 쪽 창문에서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는 것 빼곤 이웃집처럼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며 헐렁한 흰색 옷에 노란 띠를 두르고 노란 터번을 한 인도인 하인이 나타났다. 교회의 삼류 주택단지에 소박한 문을 열어준 이 동양인은 어쩐지 그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사입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식민지 인도에서 백인 남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 하인이 말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쪽에 있는 방에서 누가 높고 새된 목청으로 소리 질렀다. 키트무트가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라. 안에 있는 사내가 말했다. 안으로 곧장 모셔라.